예? 자, 그러면은 235페이지에 이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결산의 첫 번째 사례, 수익의 예상. 수익의 예상 또는 수익의 발생이라고도 합니다. 수익의 예상 또는 수익의 발생. 이건 무슨 말이냐? 수익이 지금 현금으로 실현은 안 됐지만 단기에 해당되는 수익을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정 과목이 미수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자산으로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러분 미수금이라는 의미 아시잖아요. 미수금. 우리가 받을 돈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미수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수익에서도 지금 수입은 아직 안 됐어요. 현금으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기간 개념으로 봤을 때 단기에 해당되는 수익은 단기의 수익으로 발생시키는 게 그게 유용한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시면 단기에 속하는 수익이지만 결산일까지 수익으로 계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게 수익으로 계상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걸 뭐 누락시켜 놨구나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기간 개념으로 봤을 때 단기분인데 그 돈이 아직 입금이 된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를 그런 관점에서 이 사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 3만 원을 계상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은행 예금을 정기예금을 했다 이거예요. 10월 1일 날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여유돈이 있어가지고 10월 1일 날 5천만 원 정기예금을 하나 가입을 했어요. 네, 여유자금이 있어서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일을 맞이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정기예금의 경우에 정기예금을 은행에서 매달 이자를 주나요? 안 그렇죠. 대개 약정이 뭐냐면 만기 때 원금하고 같이 이자를 우리가 찾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10월 1일 날 예금을 했기 때문에 단기의 기간은 이미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3개월치 이자는 단기분으로 수익을 예상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겠죠. 5천만 원 곱하기 거기 통장에 이자율이 몇 %인지 그 이자율 곱해서 1년치 이자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은 3개월분 이자가 나옵니다. 그걸 했더니 3만 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자를 단기에 반영하는지 보세요. 분계 보시면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다가 이자 수익, 그 수익이 이자니까. 네. 이자 수익 3만 원 수익을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지금 받은 건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차변에는 미수 수익. 그래서 수익의 예상 때 미수 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여기다 이자 수익은 여기다 안 써놨을까? 이자 수익 이런 거. 이걸 쓸 수가 없죠. 왜냐면은 수익이라는 게 이자 수익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임대료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수익도 있을 수 있어요. 수익 개념 과목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자 수익까지는 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례에다가 이자 수익을 하나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수익을 예상할 때는 차변은 언제나 뭐가 와요? 언제나 미수 수익 하나예요. 네. 수익을 예상할 때는 차변에 오는 건 미수 수익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의 예상 미수 수익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네. 왜 자산인데 여기서 수익이라고 써놨느냐? 대변에 가는 게 수익 계정이에요. 차변에 오는 것은 자산, 미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당좌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좌 자산 공부할 때도 미수 수익, 미수금과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요, 비용의 예상에 대한 사례입니다.
자, 비용의 예상에서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개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예,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단기에 속하는 비용이지만 결산일까지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부분이다. 결산일까지 장부에 반영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안 했겠어요? 아직 지급을 안 했으니까 안 했겠죠. 지급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비용이라는 것은 현금주의로 비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결산할 때에는 경과된 비용은 비용으로 발생시켜줘야 돼요. 그게 바로 여기 비용의 예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용 개념 과목을 여기다 안 쓰는 이유는 비용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비용도 뭐 임차료도 있고 보험료도 있고 이자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비용까지는 다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세요. 어떤 걸 예를 들었는지. 자, 이자 비용을 예를 들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10만 원을 계상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까 수익의 예상에서는 제가 정기예금을 예를 들었는데 이거는 한번 차입금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이겁니다. 농협은행에서 우리가 1억 원을 차입했어요. 며칠 날 했냐면은 역시 10월 1일 날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0월 1일 날. 그러면 이제 10월 달부터 이자가 발생하겠죠. 이자가. 그런데 어떻게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냐면은 원금 1억 원을 상환할 때 원금 갚을 때 이자도 한꺼번에 갚는 걸로 했다. 차입 약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단기에 이자는 한 번도 내지를 않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뭡니까? 장부에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3개월치 이자를 계산한다 이겁니다. 지급은 아직 안 했지만 그래서 경과된 이자 비용이 10만 원이더라 이거. 그러면 비용을 발생시켜야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10만 원 비용 발생. 대변에요.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예요. 지급 기일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이라는 것이 이자 비용이라든가 또는 임차료라든가 이런 비용이 후불 개념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12월 달 이자는 다음 달 5일, 또 1월 달 이자는 다음 달 5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항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를 2월 5일 날 지급하기로 약정이 돼 있다. 매월 이자를 낸다 하더라도 그러면 마지막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 이자는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연도에 지급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단기 거에 반영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자 비용은 12월 달 이자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월 5일 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은행에서 1억 원을 차입했다라고 했을 때 10월 1일 날 차입했으면 10월 달 이자는 11월 5일 날 지급했으니까 그때 회계 처리했을 것이고 11월 달 이자는 12월 5일 날 지급했으므로 12월 5일 날 회계 처리했을 것이고 근데 마지막 달 12월 달 이자는 1월 5일 날 지급한다. 그러면 1월 5일이 아직 결산일 현재 도래하지 않았죠. 그런데 기간은 지났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자 비용 10만 원 대변에 아직 지급하지 않아서 미지급 비용.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결산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회계연도 차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차기 1월 5일 날 이제 이자 지급하는 날이니까 회사 통장에서 지급했어요. 10만 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미지급 비용 이거 없애주는 거예요. 이 부채가 이제 여기서 1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0만 원. 이렇게 해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것은요. 그 다음 회계연도에 가면은 정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아까 비용의 수익의 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의 예상도 그 다음 해에 그 수익과 관련된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자산으로 잡았던 미수 수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산정리 분계 때 이 수익과 비용을 예상시키는 미수 수익이라든가 지금 비용의 예상의 미지급 비용은 그 다음에 1년 안에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에서는 유동부채 쪽에서 배우고 우리가 자산에서는 당좌자산, 유동자산 쪽에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사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 수익의 이연입니다. 수익의 이연 때 쓰는 개념 과목은 선수수익이라는 부채 개념 과목을 사용해요. 예, 수익의 이연은 자 내용이 뭐냐? 단기에 받은 수익 중에는 차기에 속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차기 거는 단기의 수익이 아니니까 차기로 넘겨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수익의 이연, 수익을 이연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례를 보면은요. 1년분 임대료 12만원을 현금으로 미리 받았다. 요 날짜를 여기다 좀 써줘야 되는데 1년분 언제 받았냐면 7월 1일 날 받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는데 뭐 토지가 됐든지 건물이 됐든지 임대를 주고 있는데 7월 1일 날 1년치 임대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차기 것이 몇 개월치가 여기 들어있어요? 6개월치가 들어있죠.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니까. 예, 그쵸? 그러면 12만원의 절반은 차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다. 예, 입금 시에는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는 거예요. 7월 1일 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임대료 단기 수익으로 받단 말이에요. 7월 1일 날. 그러면 결산 시, 이 결산은 12월 31일 날 하는 거죠. 12월 31일 날 어떻게 하나 보세요. 절반 6만원, 6만원은 차기분이므로 차변의 임대료 해가지고 수익을 취소시켜주죠. 그리고 이것은 부채로 인식합니다. 부채로 인식해야 이 선수 수익을 차기로 이월해가지고 또 차기에서 부채 감소를 시키면서 차기의 수익으로 대변의 임대료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기에 가면은요, 이게 이쪽으로 오고 차변으로 오고 임대료가 대변에 가가지고 차기의 수익으로 6만 원이 반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산할 때까지만 잘 이해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결산해 놓은 요 분계 내용은 그 차기에 가면은 또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수익의 이연, 선수수익이라는 개념 과목이 쓰이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용의 이연입니다. 비용의 이연에서는 선급비용이라는 자산 개념 과목으로 정리를 합니다. 단기에 지급한 비용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계산해서 차기로 이연시키는 거예요. 요것도 사례가 보험료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요. 보험료로 선급비용을 설명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자, 1년분 보험료 12만원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했다. 7월 1일 날 지급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1년분이 12만원이죠. 그리고 결산일에 밑에 두 보시면 단기에 계상된 보험료 12만원 중에는 6만원이 차기분이다. 그러겠죠. 보험기간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이니까요. 그래서 절반이 6만원이죠. 그래서 6만원의 비용은 단기에서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보험료 6만원 비용 취소가 되겠고요. 이것을 자산으로 잡아요. 차기분을 미리 지급했으니까 우리가 선급금과 유사하게 선급비용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자산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제 보험기간이 끝나는 6월 30일에는 여기 있는 선급비용 없어지고 보험료가 내년도 보험료로 나중에 반영이 됩니다. 이 네 가지예요.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 개념 과목이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어렵다면은 좀 어렵고요. 그런 건데 이제 우리가 회계 공부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기간이 얼마 안 됐지만 시간수로 보면 꽤 된 겁니다.
하루에 여러분들이 벌써 4시간씩 공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산정리사항에 나오는 계정 과목들이 있죠. 미수수익, 지금 미지급비용, 그 다음에 선수수익, 선급비용. 네. 요 4개 계정 과목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결산정리사항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FAT 1급을 합격하려면은요, 이 4가지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시험에. 시험에 쉬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어려운 문제를 섞어서 문제를 내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을 해야만이 70점이 나오도록 이렇게 출제를 한다 이거예요. 예. 쉬운 것만 다 맞추면은 여러분이 한 60점밖에 안 나옵니다. 네. 모자라요, 점수가. 근데 우리가 일상 회계에서는 쉬운 것만 정확히 해도 회계 일 잘한다고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이죠. 이건 자격시험. 네,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일반적인 회계기간에 처리되는 이런 일반 회계 처리만 가지고는 합격 안 시켜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산과 관련된 이런 분계까지 잘 해야 70점이 나오도록 이렇게 구도를 출제 문제를 아마 만들어낼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동결산에서 소모품을 정리하는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소모품 정리. 2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입할 때 자산 처리하는 회사. 자, 구입할 때 자산 처리하는 회사라는 건 뭐냐? 사례를 보겠습니다. 소모품을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을 때 우리 회사는 처음에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차변의 소모품. 이건 자산입니다. 소모품은. 대변의 현금. 네. 그렇게 자산으로 잡아놨어요. 근데 소모품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쓰는 거 아닙니까? 계속 자산으로 잡아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제는 정리해야 되느냐? 결산 때는 정리를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해요? 가서 재고조사를 해야 돼요. 창고에 가서 소모품이 전부 우리가 살 때마다 자산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아직 장부상으로는 하나도 안 쓴 걸로 돼 있죠. 사용을 하나도 안 한 걸로 돼 있죠. 비용 처리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창고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랬더니 7만 원어치는 사용을 했더라. 전체 단기에 구입한 게 10만 원이었는데 보니까 재고조사해 보니까 3만 원어치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3만 원어치 재고가. 그러면 나머지는 쓴 거죠. 그걸 비용 처리해야죠.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 자산에서 감소시켜주고 비용에서 발생시켜주는 이러한 회계 처리를 결산 때 수동으로 해야 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회사도 있다 이겁니다. 구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한 회사. 자, 소모품을 구입할 때마다 이렇게 회계 처리했어요. 차변의 소모품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렇게 비용 처리했습니다. 근데 소모품이라는 게 사는 날 다 써버리는 게 아니죠. 3개월, 6개월 이렇게 대량으로 매입을 해야 단가도 싸고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 쓰려고 한꺼번에 이렇게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모품 쓰는 구입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부 비용 처리했어요. 그러면 결산 때 가서 재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만 원어치 재고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3만 원은 자산 잡아야 되겠네요. 그죠? 전부 비용 처리했는데 창고에 가서 미사용액을 조사했더니 3만 원이더라. 그러면 그걸 자산으로 잡으면 되죠.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3만 원, 대변에서는 비용에서 취소시켜줍니다. 비용에서 취소시켜줘요.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비 3만 원.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자, 10만 원어치를 매입해가지고 지금은 비용으로 처리한 회사의 회계 처리나 또 앞에서
10만 원어치를 매입해가지고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결산 분괴를 한 회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앞에 사례에서도 소모품비는 7만 원이에요. 7만 원. 뒤에 사례에서는 자, 소모품비 10만 원 잡았다가 소모품비 3만 원 취소했으므로 소모품비는 7만 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결과는 같게 나옵니다. 소모품비 7만 원, 그리고 재고는 3만 원. 그래서 이 소모품 정리분계도 요 관계를 잘 이해를 해주셔야 헷갈리지를 않으시는데, 헷갈리는 경우가 뭐냐면, 선생님 어떤 때는 소모품 정리할 때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인데 어떤 때는 또 왜 거꾸로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 왜 차대변이 바뀌나요? 네, 바뀌는 이유는 아시겠죠? 매입 시 자산 처리한 경우와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소모품 정리 회계 처리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부분에서 연습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 단기매매증권 장부금액은 10,000원인데 공정가치가 12,000원 하면은 가격이 2,000원 상승했지 않습니까? 2,000원만큼의 자산 증가를 시켜야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2,000원 자산 증가, 대변에 이것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이것을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의 평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례는 가격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금액이 10,000원인데 공정가치가 8,000원이래요. 공정가치는 시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정가치로 자산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부금액 10,000원을 8,000원으로 바꿔야 되니까 자산을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2,000원 자산 감소를 시켜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차변에 이것을 비용으로 인식해요. 그게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입니다. 자, 유가증권은요,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그래서 평가하는 분계 방법은 계정과목만 다르고 똑같아요. 가격이 올랐을 때는 자산 증가시키시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떨어진 것만큼을 자산 감소시켜주는 정리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현금 과부족의 정리. 네, 우리가 기중에 우리 자금관리에서 우리 이 얘기했고요. 또 당좌자산 배울 때도 이게 나왔었습니다. 기중에 현금 불일치를 정리했던 개정과목이 뭐냐면 현금 과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시래요. 현금 과잉 사례. 어느 날 장부상 현금은 5만 원이고 실제 현금은 6만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어요. 차변의 현금 증가시켜야 이제 장부하고 실제 현금이 맞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잡고 대변에 이게 무슨 수익인지를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산일까지 원인이 안 밝혀졌어요. 그랬을 때 현금 과부족은 잔액을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으로 상계시켜버리고 대변을 이걸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차비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네, 이것을 우리가 현금 과부족의 정리 사례 첫 번째 사례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현금이 부족했던 날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래서 장부상 현금은 5만 원인데 실제 현금이 4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현금이 어디로 나갔어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10,000원 감소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맞췄어요. 근데 원인을 모르니까 어떤 비용으로 썼는지,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으로 이렇게 잡았던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산하는 날까지 원인이 안 밝혀집니다. 이 10,000원이. 그러면 대변에 현금 과부족으로 해서 현금 과부족을 없애줍니다. 없애주고 차변에는 잡손실, 영업의 비용인 잡손실로 비용 처리해야 된다.
이것이 결산 때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례는 또 뭐냐? 어느 날 현금이 부족하거나 과잉했던 것이 아니라 딱 12월 31일 날 현금이 불일치했어요. 그럴 때는 현금 과부족을 안 만들면 돼요. 현금 과부족을 만들지 말고, 자, 과잉이다 그러면 바로 자비, 부족하다 그러면 바로 잡손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결산일 당일에 현금이 불이치할 때는 현금 과부족이라는 개념 과목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바로 과잉한 것은 자비, 그리고 차변은 현금, 부족한 것은 차변의 잡손실, 대변은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수동분계로 해야 됩니다. 수동결산으로. 다음에 5번째,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를 수동결산으로 해야 됩니다. 기중에 법인세 중간 애납을 한다든가 이자 수익을 우리가 법인의 이자 수익에 대해서 은행에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법인은 그것을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분계를 해놔요. 기중에. 그랬다가 결산 때, 결산 시에 그 선납세금 자산을 대변에 기입하고 차변을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일반 전표에서 해줘야 돼요. 그 얘기예요. 다음에 6번째, 이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비유동 부채 하면은 장기차 입금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장기차 입금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언젠가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결산일을 만나게 되죠. 바로 금년의 결산 때 장기차 입금 중에서 50만 원이 만기가 내년으로 도래가 되었다. 그래서 장기차 입금 중에서 만기가 내년으로 도래해가지고 내년에 갚아야 될 장기차 입금은 장기차 입금이라는 개념 과목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차변에 장기차 입금 하면 뭐예요? 부채 감소. 그걸 감소시켜버리고 새로운 부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변의 부채 증가. 새로운 부채가 뭐냐? 유동성 장기부채. 개정 과목의 이름을 바꿔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재무제표에 유동부채 쪽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로 대체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유동부채의 유동성 대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7번째,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는 사례인데요. 한번 사례를 읽어보겠습니다. 결산일에 외상매출금 잔액이 20만 원이고 대손 설정률은 1%이다. 결산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은 3,000원으로 확인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의 대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얼마를 설정해야 되냐면은 20만 원의 1%는 2,000원입니다. 2,000원만큼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미 설정된 것이 3,000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설정을 해서는 안 되고 환입을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 전표의 수동분계 사항이다. 어떻게 환입하느냐? 대손 충당금 차변에 적으면 대손 충당금이 감소해요. 1,000원이.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자산의 차감은 항상 대변에 기입합니다. 잔액이 대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차변에 기록하면은 충당금이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이것을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대변에 기입하게 되죠.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수동분계 사항입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정리한 7가지의 수동분계 사항이 여기까지고요. 제가
한 가지를 더 넣은 것이 이거 밑에 여기 있는 부가가치세 정리. 12월 31일 날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날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부가세 정리하는 날이 결산 날짜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따지고 보면 결산 정리 분계할 때 같이 하는 분계이니까 제가 아까 거기다 추가를 시켜드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겠다. 더존 프로그램이나 뭐 세무사랑 이런 프로그램으로 결산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회사 내에 있는 것을 전부 찾아내 가지고 일반 전표에다가 회계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동 결산이라고 한다. 자, 수동 결산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자동 결산을 해야 됩니다. 자동 결산은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그 양식을 꺼내 가지고 해당되는 금액, 숫자를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이것을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우리가 앞에서는요 다 수동으로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이론 공부하면서. 자, 자동 결산 분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결산 재무제표의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곳에다가 입력한 후에 상단에 전표 추가를 클릭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자동 결산하느냐? 상품 매출 원가를 계상하는 분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론을 설명할 때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대변의 상품 이 분계는 결산 때 한 번밖에 안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상품을 팔았다는 거 하고 상품을 매입했다는 거 이 분계는 기억나시죠? 네, 뭐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얼마치 매입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우리 그거 많이 했잖아요. 또 반대로 거래처에 뭐 남성 정장을 팔았다, 여성 자켓을 팔았다, 원피스를 팔았다 이런 거. 그때 분계가 뭐였어요? 팔았다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 사왔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 그러면 도대체 원가는 언제 회계 처리하느냐? 아직 원가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 손익계산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회사 12월달 손익계산서를 제가 조회했습니다. 지금 결산만 빼고는 다 입력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매출액은 다 넘어와 있어요. 수익은. 그런데 그 비용에 해당되는 매출 원가 아직 제로로 돼 있어요. 제로. 그래서 매출액이 몽땅 다 뭐가 돼 있냐면 매출 총이익으로 돼 있습니다. 매출 원가가 없으니까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인데 매출 원가가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 그냥 매출액이 전부 다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판매관리비 빼가지고 이제 밑에 영업이익 구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분계를 도대체 언제 하느냐? 결산 때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매출 원가의 계상, 자동 결산에다가 우리가 할 거고요. 자동 결산에다가 우리가 뭐를 입력해 줄 거냐면은, 자, 전기에 우리가 상품이라는 거 2월 작업했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이미 이것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상품 매입한 거 다 입력했죠. 이것도 여기 반영됐습니다. 네, 반영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조사하면 돼요? 네, 기말 재고액만 조사하면 됩니다. 수량을 파악하라. 수량을 파악해가지고 곱하기 단가를 결정해가지고 단가를 곱한 것이 기말 상품 재고액입니다.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재고조사를 통해서 산출을 해서 여기에 반영되도록 하는 작업이에요.
그걸 하고 나서 전표를 추가하면은 이 매출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매출원가 계산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이 결산 때 딱 한 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자동결산은요. 매출 채권이 뭐예요? 외상매출금 받으러음이죠. 이런 채권에 대해서 대손 예상액을 계상해 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예요. 대손 예상액을 계상해 가지고 거기 대손 삼각비에다가 우리가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차변이 대손 삼각비, 대변은 대손 충당금, 이런 분계죠. 매출채권에서 우리 공부했었어요. 매출채권에서는 차변, 대변 이렇게 쓰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게 자동 분계 사항이다 이겁니다. 금액만 입력하고 분계는 자동으로 만들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감가상각비의 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 감가상각비 그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그 메뉴에서 저장을 해놨죠.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우리가 입력을 하도록 단추를 하나 눌러서 처리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런 전표하고 같이 만들어질 텐데 차변이 감가상각비, 대변은 감가상각 누계, 이런 전표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네 번째 퇴직급여를 계산할 거예요. 퇴직급여를 기말 현재 우리 회사 직원들이 모두 퇴직한다는 것을 가정해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그만큼을 뭐로 인식해야 돼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됩니다. 비용 발생시키면서 그것은 여기 퇴직급여란에다가 입력해가지고 퇴직급여란에다 입력해서 자동으로 분계가 되도록 할 겁니다. 분계 내용은 차변이 퇴직급여, 대변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채권에 대해서도 아까 매출 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을 예상했죠. 기타 채권, 돈 빌려준 것들, 매출 채권 말고 장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이런 빌려준 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대손을 예상해 가지고 기타의 대손 삼각비에다가 입력을 해서 전표 추가를 눌러주면은요, 차변에는 기타의 대손 삼각비,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으로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이 끝나면 법인세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 법인세를 선납세금 빼고 앞에 수동분계할 때 선납세금 미리 낸 세금이 있었잖아요. 그 뺀 나머지는 뭐예요? 미지급세금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미지급세금 분계를 하기 위해서 자동결산에다가 반영을 할 거예요. 이런 6가지를 우리가 자동결산 정리사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품 매출원가의 계상, 여기서 전표 추가 누르면 만들어진다 그러는데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해야 돼요.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누를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차변이 비용 발생, 상품 매출원가, 이거 비용입니다. 대변은 상품. 그동안 상품이 전부 매입한 거 차변에만 기입했잖아요. 이제 판매된 것은 이제 대변에 이때 처음 기록되는 거예요. 판매될 때 상품 매출로 했는데 그건 수익 계정이고, 수익 계정에는 이익까지 포함돼 가지고 수익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상품은 뭐예요? 이건 다 원가예요. 원가. 상품 계정 대변에 기입할 때는 원가로 기록하는 거예요. 원가로. 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의 계산, 아까도 쭉 설명드렸습니다. 설정률 곱해가지고 하면은 분계가 차변의 대손 삼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런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또 감가상각비 계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감가상각비 반영이라는 요 단추를 조금 이따 누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표를 추가하게 되면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요 분계가 만들어질 거니까 그거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의 계상, 네,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분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차변의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고요. 우리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을 분계할 때는 차변이 대손상각비였죠. 그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법인세 등의 입력, 네, 그 미지급 세금에 해당되는 걸 입력한다고 그랬죠. 선납세금 그거 빼고 그러면 분계가 이렇게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미지급 세금, 네,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법인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전 지식을 다 정리했고요. 그러면 실습을 해보겠는데 실습할 게 5개밖에 없네요. 네. 우리가 뭐 사례는 엄청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네, 요 5가지만 가지고 한번 수동분계와 결산분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행 1번 보셔가지고요. 수동분계는 바로바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수행 1번 보시겠습니다.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결산일 현재 미사용액은 4만원에 미사용액 4만원에 대해 자산으로 계상하시오. 너무 친절히 알려줬습니다. 네. 자, 여러분 소모품 미사용액을 자산으로 계상할 때는 차변이 뭐였어요? 네, 소모품이었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이건 수동분계 사항이에요. 이건 수동분계 사항. 자, 그러면 일반전표 꺼내십시오. 일반전표 입력. 그리고 날짜는 12월 31일 이렇게 결산분계는 12월 31일로 하는 거예요. 12월 31일. 자, 9분 3번 차변에 소모품 172번 자산입니다. 네, 쭉 가셔가지고 차변에다가 4만원 입력하시면 4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대변에 뭐죠? 개정 과목이? 예, 소모품 B입니다. 비용 취소 830번 선택해 주시고 쭉 엔터로 가가지고 4만원. 네,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면 돼요.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수행 2번은 뭔가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말 상품 재고액이 2천만원이다. 이거는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그 분계거든요. 이건 자동 분계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있다가 할 거고. 다음 수행 3.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고정자산에 대한 당기 상각비를 계상하시오. 이것도 자동 분계 사항. 조금 이따 하고요. 그 다음 수행 4번. 대손 충당금은 외상매출금 잔액과 받으러움 잔액에 대해 1%를 설정한다. 보충법으로. 요거도 자동분계 사항인데 계산을 해놔야 되겠네요. 자, 계산을 하러 가겠습니다. 시산표를 열어야 됩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가지고 결산 날짜를 입력합니다. 12월 31일. 예, 열어가지고 12월 31일. 자, 외상매출금 잔액을 봐야 되겠죠? 네, 외상매출금 잔액은 여기에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를 계산기로 계산하시든지
아니면 뒤에서 동그라미 2개만 지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내시든지 29265 000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뒤에 동그라미 2개 지우는 거예요. 292 650 네, 29만 2,650원이 1%에 해당되는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될 금액이에요. 이 1%가 뭐다?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될 금액이다. 그런데 보충법으로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 외상매출금 밑에 보면은 대손 충당금이 잔액이 있죠. 얼마 있습니까? 예, 82,000원이 있네요. 이걸 빼고 설정을 해야 29만 2,650원이 설정되는 거예요. 이걸 설정을 해버리면 이거하고 더해져 버리니까 더 많이 설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빼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29만 2,650원에서 빼기 82,000원. 이 숫자를 여러분이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해놔야 돼요. 210650. 이거만큼만 보충하면은 1%가 된다. 이런 얘기죠. 메모해 두시고. 바드럼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바드럼을 보시게 되면은 바드럼의 잔액이 350만 원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0을 2개 지우면 35만 원이죠. 아니다. 3만 5천 원인가? 35 위에서 000 예, 3만 5천 원이죠. 3만 5천 원. 350만 원의 1%는 3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빼줍니다. 24,000원이네요. 24,000원 빼서 11,000원을 보충하면 35,000원이 되는 거예요. 11,000원을 보충하면 35,000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론 공부할 때, 이론 문제 같은 거 풀 때 대손충당금이 얼마일까요? 할 때 1%로 그냥 대손충당금이 설정되는 겁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왜 분개할 때 왜 11,000원으로 분개했는데 11,000원으로 분개했는데 왜 35,000원이 된다는 거지? 예, 대손충당금이 분명히 대손충당금 11,000원 분개했는데 그런 그 의구심이 생겼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이유 아시겠죠? 요 24,000원 있잖아요. 이거에다가 요 추가 설정하는 요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대손충당금은 1%로 재무상태표에 보여지는 겁니다. 재무상태표에 11,000원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35,000원으로 보여져요. 처음에 계산했던 그 1%. 자, 그래서 11,000원을 이제 메모해 두시면 준비가 되셨다. 그러면 수행 5번을 보겠습니다. 수행 5번을 보시면 당기 법인세 추산액은 300만 원이다. 그러면 선납세금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선납세금은 수동결산 사항이니까 그것은 미지급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빼고 입력을 해야 돼요. 자동결산에서는. 자, 그러면 아까 시산표 열어놓은 거 있으시죠? 선납세금이 있다면 당좌자산 안에 있습니다. 선납세금은 당좌자산의 요 아랫부분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없죠. 네. 우리 회사는 법인세 중간 예납도 없었고 은행에서 정기예금 만기된 일도 없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선납세금이 없으므로 수동분계 사항은 없고 법인세 요 300만 원을 모두 미지급세금으로 분계하는 것을 자동결산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 소모품 정리하는 거 요 하나만 수동분계 문제였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요 4개가 자동분계 사항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자동분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4개 입력해서 전표 추가 누를 텐데요. 어느 메뉴에 가시느냐.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죠? 네, 클릭해 주시고요. 결산 일자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고 입력하시느냐면 1월부터
12까지라고 입력해 주시고 팝업 창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밑에 여기 당구장 표시 설명을 보시게 되면은 451번 상품 매출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상품 매출원가에 해당이 되거든요. 입력을 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냥 확인 눌러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나갔죠? 그럼 이런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네, 양식이 나타나서 어디다 입력을 해야 되냐면 결산 입력사항이라는 여기다 쭉 입력을 해주는데 이 숫자가 지금 많이 와 있죠? 네, 미리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 전표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것 중에 여기 결산에 반영해야 될 숫자들이 여기 다 넘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분계해야 될 것만 칸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자, 엔터를 쳐가면서 커서를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엔터를 쳐가. 커서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것은 입력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커서가 쏙 들어가는 부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런 데다가 데이터가 있으면 입력해 주는 거예요. 자, 쏙 들어간 자리 첫 번째가 기말상품 재고액이죠. 예, 기말상품 재고액이 있어요. 그래야 이제 매출원가 이게 고쳐집니다. 매출원가가 지금은 6,350만 원이죠.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해 주게 되면은 그것이 빠집니다. 매출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매출원가는 뭐예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다. 이 공식 꼭 알아야죠. 자, 그러면 여기다 입력해 주세요. 2천만 원. 20 플러스. 네, 입력하자마자 상품 매출원가 4,350만 원으로 계산됐고요. 요 4,350만 원이 잠시 후에 여러분이 매출 원가로 반영되는 분계에 반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엔터로 지나가 보세요. 예, 커서가 쏙 들어가는 것을 만날 수 있는데, 네, 퇴직급여에서 쏙 들어갔죠. 괄호 열고 전입에. 그런데 우리 지금 교재에서는 퇴직급여를 계산을 안 했어요. 네, 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엔터 칩니다.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도 계산한 거 없습니다. 네, 지나갑니다. 감가상각비를 만났어요. 근데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준비를 해놓은 데이터를 여기다가 반영시킬 거예요. 우리가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준비해놨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느냐? 마우스 잡으시고요. 기능모음 선택합니다. 기능모음 선택해 보시면은 거기 기타에 감가상각비 반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 클릭하시면 팝업 창이 하나 나와요. 유형자산의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세 가지가 지금 계산이 되어 있고 무형자산 클릭해 보니까 무형자산은 상각을 안 했어요. 우리 준비한 거 없었거든. 네, 유형자산에 가면 이 숫자 기억날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장부를 몇 개 보면서 이 숫자 제가 읽어드려 가지고 그 숫자 좀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이것을 이 단추를 눌러서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결산 반영. 그리고 성공하였습니다 라는 안내가 나오면 확인 눌러보시면 아까 그 자리에 이렇게 반영이 됐어요. 제자리에 다 입력이 됩니다. 자, 엔터로 또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대손상각 외상매출금에 쏙 들어가죠. 네, 우리가 준비해 놓은 숫자가 있죠. 자, 대손상각 외상매출금 210650 여러분 메모해 놨을 거예요. 그걸 여기다 입력해 줘요. 210650 엔터. 그러면 또 받으러음으로 쏙 들어갔죠. 네, 아까 메모하는 숫자 있죠? 메모해 놓은 거 11,000원 11000 엔터. 자, 선급금은 대손 충당금 설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어요. 자, 엔터로도 내려가 보세요. 길게 가다가 조감법상 특별상각에서 쏙 들어갔는데
우리 회사도 이 데이터는 없습니다. 조세 감면법에 따른 특별 상각은 없었으니까 그냥 지나가시고.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을 지나서 법인세 계상란에서 쏙 들어갔죠. 네, 수행 5번에 있었던 300만 원을 미지급 세금으로 법인세를 계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300만 원을 입력하면 돼요. 3 플러스 엔터. 네,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자, 이렇게 결산자료 입력에다가요, 준비된 숫자를 입력해 준 다음에 이 단추를 눌러줍니다. 전표 추가라는 단추를 누르면 이것이 일반 전표에 입력이 돼요. 자, 전표 추가 한번 눌러볼까요? 추가하시겠습니까? 나왔잖아요. 예 해주셔야 돼요. 전표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일반 전표로 가보세요. 일반 전표에 지금 12월 31일에 우리가 소모품 정리하는 것이 1번 전표에 있습니다. 저 위에서 이제 조회를 한번 눌러보세요. 조회를 누르면 그 밑에 전표가 2번, 3번, 4번, 5번까지 전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표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10분간만 쉬겠습니다. 45분에 다음 시간 또 할게요. 네.